안녕하십니까. 도쿄 아트 투어의 프리 도슨트를 맡은 장수란입니다. 저희가 갈 미술관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세 번째 도쿄 아트 투어 3 서양 미술관, 국립 서양 미술관에 관련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갈 그 박물관과 미술관 리스트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도쿄도 미술관에 관련된 호암미로 특별전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쓰비시 일홍환 박물관 르누아르에서 세장까지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로 도쿄 서양미술관입니다. 도쿄 서양미술관을 이제 설립한 거는 마츠카타 고지로라는 분께서 컬렉션 하셨던 그런 전시를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컬렉션 품목들이 있었는데 한 10,000여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중에 한 8,000여 점은 우키우에에서 지금 국립 도쿄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나머지 그러면은 2,000점 중에 이 서양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건 한 400여 점을 상설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중에 2,000점이 아니고 겨우 400점이냐? 이제 이분이 많은 이제 전시 품목들을 일본으로 가져오기도 했고, 또 그때 한참 2차 세계대전만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파리에 남겨놓은 게 있었고 영국에 남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영국에 남겨놓은 것들은 좀 대화재가 나서 그때 좀 많이 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져왔던 것들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주선소를 운영했던 분이고, 굉장히 그 대대로 굉장히 고위 관직에 올랐던 그런 집안인데, 그러니까 그 언어도 영어, 프랑스 되게 자유자재로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학을 하던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한참 전쟁이 지나가고 이런 버블 경제가 깨지면서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니까 다 압류 아니면 또 경매에 팔고 이러면서 나머지 일본에 왔던 작품들은 대부분 다 흩어져 있고, 나머지 이제 파리에 있는 작품이 한 420점 정도 됐는데, 그 작품들은 이게 이제 전시 상황이 지나면서 적국이 된 거예요. 일본하고 적국이 되면서 압류가 되면서 이제 가져오지를 못했다가 이 룩셈부르크의 그 미술관 관장이었던 그 레옹스 베네디트라는 분이 이거를 잘 간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게 압류가 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가 요거를 1940년대 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압류 반환에 대한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샌프란시스코 본거 조약에 의해서 조금 평화의 어떤 그 메시지로 그러면 보내주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미술관을 설치를 잘해서 이게 사적인 걸로 하면 안 된다. 공공의 목적으로 이 작품을 전시를 한다면 보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반환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서양 미술관이 그 르꼬르비제의 건축 그 의뢰를 해서 작품이 그 건축이 되기까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다들 그 전시를 할 때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미술관입니다. 르꼬르비지에의 작품은 이게 서양 근대 건축의 아버지,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르꼬르비지의 건축은 건축사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움베르베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르꼬르비지에 때문에 모든 건축이 다 망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 반듯반듯한 아파트, 사각형의 건물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간성을 좀 말살시킬 것 같은 그런 공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분이 없었다면은 그런 건축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1959년 3월에 완공을 했는데요. 르꼬르비지에가 그 제창한 그런 그 건축의 5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기둥을 세워서 1층에 가면은 굉장히 높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정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원의 어떤 땅을 밟지 않고서도 건축 안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로운 평면,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창문, 수평창, 그 다음에 작은 파사드, 이런 것들을 제창을 했는데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작품들이 늘어났을 때는 그냥 옆으로 쭉쭉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16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거에도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1부,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서양의 자신의 문화를 알리는 거, 또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거를 엄청 집착을 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도 뭔가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하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주 예전부터 그랬는데,
59년에서 16년이면은 얼마가 지났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트라이를 했을 때는 이 건물이 세워진 지 50년이 안 됐을 때, 48년 정도 됐을 때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일본에는 또 일본 법이 있대요. 50년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48년이 됐는데 그걸 지정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유네스코는 등재하고 싶어. 48년 만에 문화재 지정을 해줍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룹 이제 이제 건물이다, 뭐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올리지만 거절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작가 한 사람의 건축물로 어떤 평가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의견들이 물론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빌리아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지었지만 충분히 그의 작품 세계와 어떤 종교와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작품하고 같이 연결을 가지고 묶어서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의도가 작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정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작가가 의도했던 대로 잘 해석을 해서, 만약에 그 로댕의 작품들이만 있다 하면 거기까지 연결되는 부분들에 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일본인들이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어쩔 줄 모르겠지만 역사에 관련돼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뭔가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자신의 문화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화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을 했고,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일본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너무 조금 그렇게 좀 사라진 것들도 많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자, 보시면 그 안에는 이렇게 필로티가 높게 되어 있고,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 어느 때는 조금 갑갑한, 보통 미술관에 가면 굉장히 층고가 높고 우리가 미술 작품을 관람하기에 아주 널찍하고 한 곳에 서서도 굉장히 많은 곳을 어떤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미술관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죠. 장점은 굉장히 아늑한 환경에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굉장히 좀 층고가 낮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갑갑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에 외관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로댕의 작품들이 쭉 나와 있죠. 뭐 지옥의 문부터 해서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볼 전시관은, 이게 지금 이제 구관과 신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구관 1층, 2층 이렇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신관 쪽으로는 약간 길쭉하게 복도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2층과 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이런 굿즈샵도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평면도를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이제 여기 1번부터 한 6번 방 정도까지는 19세기 이전 작품들,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보통 이제 7국관 8관부터 시작되는 요 11관, 12관까지가 저희가 아주 눈에 익은, 딱 봐도 들어봤네 이 작가, 그러한 작품들이 주로 많이 있지만, 그래서 1관부터 7관까지는 제가 좀 주요 작품은 몇 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가이다 싶은 분들의 작품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바로 링크로 들어가서 거기에 나온 작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홀로페르네스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입니다. 지금 홀로페르네스와 유디트에 관련된 거는 화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적장을 유혹을 해서 그의 목을 몰래 싸들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가서 그들이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끈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관순 아니면 논계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여성이 바로 유디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1622년의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크라나하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때와 이때 같은 주제인데 어떻습니까? 이 작품을 보면 조금 더 정적이고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지만 이 보여지는 어떤 목의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때의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재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또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아마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 우리가 너무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좋아하는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를 아주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이고 굉장히 빛과 명암과 아주 극적인 장면을 연출을 해서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작품은 그 당시에 여성 화가 젤렌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물론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과 이 작품 중에서는 어떤 작품이 선생님들 눈에는 더 실감나시나요? 이 작품에서 보면 유디트가 적장의 목을 살해해서 그거를 여성이 목을 뭐라 그러죠? 절단을 해서 끌고 나가는데 이 피가 튀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그 이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싶은 그런 점이 있는데 젤란스키의 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그리고 같이 도와주는 하녀의 모습조차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적장을 죽여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젤렌스키라는 작가는 여자 작가인데 어릴 때 아빠도 화가이셨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어떤 스승에게 보냅니다. 가서 그림을 배워와라. 그런데 어린 나이에 10대에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거를 신고를 했지만 지금하고 별로 다르지 않지 않아요? 증명을 해야 되고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단계들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끝끝내 자기가 성폭행 당했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화가로서 우뚝 선 그런 여성 화가이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남성스러운 여성, 그 다음에 억압에 굴하지 않는 여성들을 많이 그린 화가의 작가에서 이때가 지금 시대의 연대순인데 좀 그 차이들이 조금 더 보시면은 더 실감나고 더 뭔가 정적인 부분에서 동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가시면 이 작품하고 이 작품 같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작품은 겟세마네 동산. 네, 신약 성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배신할 거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 하신 다음에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딱 가셔가지고 이제 이들은 다 잠이 들고 있고 이게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바사리라는 이것도 유명한 작가이시죠. 이 작가가 그린 이 작품과 또 이 작품, 크라나하가 그린, 앞에서도 크라나하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그 크라나하가 그린 작품 두 개가 아마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 작품이 좀 더 먼저 있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이 후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를 지나서 매너리즘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르네상스에서 너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작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의 약간 더 이상 어떻게 더 우리가 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조금 작품들에 좀 늘리고 막 이런 조금 약간 기형적인 작품들이 약간 그 형태가 살짝 보입니다. 보시면 몸이 약간 다른 것보다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이 살짝 보이고 이 후반으로 가면은 더 그런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피에르메르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진주 귀걸이 소녀를 그렸던 그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어요. 보통 피에르메르 작품들은 제가 뭐 모마에서도 보고 메트로폴리탄 가서도 보고 뭐 유럽에서도 보고 했지만 30몇 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 하나가 일본에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웠고 또 못 보던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에 제목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성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죽은 성인의 모습이 있고 그 성인의 옷자락에서 묻은 피를 지금 이렇게 짜내고 있는 그런 거를 그린 어떤 성화 중에 하나의 작품. 예전에는 이렇게 성인이 돌아가시면 손가락, 뭐 심장, 여기는 뭐 머리카락, 이빨, 뭐 혀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피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에 묻은 피까지 다 짜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작품은 베니타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허무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작가는 네덜란드의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베니타스를 표현하면 공술의 공수거 정도 표현을 하면 모든 게 허무하다라는 거를 이런 작품들을 혹시 보셨죠? 해골도 나와 있고 무슨 뭐 악기도 나와 있고 시계, 그 다음에 촛불, 그 다음에 성서, 한 구절 이런 것들이 나와 있대. 결국에는 여기서 주려고 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것도 굉장히 유한한 거고 여기에 지금 잘은 안 보이시지만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촛불이 꺼질 때 나는 그을음 같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참 더덥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잘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매니타스 그림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품은 세인트 토마스라는 이제 작품인데 이거는 조르주 드라투르라는 작가가 그린 작품인데 이 작가의 작품은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작품에 보면은 이제 요 성인의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되게 약간 바로크 양식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한 장면만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가는 얀 스틴이라는 작가인데요. 굉장히 이런 풍속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던 작가입니다. 네덜란드 작가인데요. 옛날에 이제 그 네덜란드나 벨기에 플랑드르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작가들은 굉장히 세밀한 그런 묘사로 아주 유명한데 이 작가는 이런 결혼식 풍속도 이런 걸 한 50여 점 이상 그렸다고 해요. 이 작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블레이즈의 웨딩. 어떤 장면인지 아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왜 신랑이 신부집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신행이라고 그래서 시댁까지 이제 쭉 행차를 해서 가는 그런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래서 신랑의 집까지 신부가 이제 걸어서 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고 구경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여기 이제 신부가 여기 있고 신랑이 그 앞에서 이게 지금 쳐다보는 건지 뽀뽀를 하고 있죠? 아니면 보고 웃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게 재미있는 작품이고 2층에서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식 구경, 또 신랑 신부 구경은 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세인트 토마스를 그렸던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제가 참고로 가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지금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에 이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은 점쟁이입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부잣집 도련님이 점쟁이한테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딱 따라가 보시면 주머니를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여성은 여긴가 뭔가 이거를 금줄 같은 시계줄을 잘라내려고 지금 이렇게 칼질하기 직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밌는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토마스 성인의 그런 모습들을 그린 굉장히 진지한 작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가 다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라고나르 그 로코코 시대를 대표했던 그네를 그렸던 그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로코코 시대라는 거는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나고 루이 14세가 죽고 베르사유 궁전의 어떤 그런 그 파워가 다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베르사유 같은 시골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 좁은 베르사유 궁전에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거 다 렌트해서 살았거든요. 자기 그 커다란 대저택이 다 파리에 있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파리나 뭐 그 프랑스의 막 곳곳에 지방에 있었는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모두 월세를 내면서 거기 궁전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왕정이 끝나고 나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귀족의 세상에 온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왕을 그리지 않아도 되고 어떤 걸 그리면 됩니까? 이제 귀족들 위주의 그런 것들을 그릴 때 가장 먼저 그런 쪽에 시대의 흐름을 탄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프라고나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가 그린 로코코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가 그린 풍경화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작품들은 항상 연애의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왕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세속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굉장히 짧게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프라고나르의 그네 아까 설명드렸던 보시면 남편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열심히 아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인, 이 여인의 애인이 지금 이 여인은 이 샌들을 딱 앞으로 딱 이렇게 떨어뜨리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치마 안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애인. 그래서 이렇게 연애와 자유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세속적인 풍경을 많이 그렸던 프라고나르의 그네는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신고전주의가 왔네요. 신고전주의는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어떤 세속적인 걸 하다 보니 이제 막 프랑스에는 뭔가 막 들끓고 있었어요. 뭔가 시민혁명들 막 이런 것들이 들끓고 있었고 뭔가 교훈이 되려고 하는 것들 다시 그러니까 미술의 흐름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것이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항상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집트 시대의 것이 올라오면 조금 있다가 로마의 것이 올라오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집트처럼 평면으로 돌아갔다가 너무 평면이야. 다시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고전주의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폼페이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되면서 그 놀라운 폼페이의 로마의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잊혀졌던 로마의 문화들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랑 투어라고 해서 이태리로 여행을 떠나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쪽에 관련된 다시 옛날에 뭔가 교훈을 줘야 되고 막 이랬던 어떤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술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헥토르 왕자가 헬레나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트로이 전쟁을 촉발했던 자기 동생을 이렇게 혼내주는 그런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신고전주의 그림이고요. 이때만 해도 여성들은 그냥 너무 나약한 존재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가는 카우프만은 여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들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화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아까 미쯔비시 1호 박물관에서 스몰 그 갤러리에서 보여줬던 풍경, 이태리를 갔다 와서 그렸다고 하는 그 풍경을 보여줬던 꼬로의 작품인데요. 뭔가 신난 어떤 그런 표정들, 꼬로의 작품들이 나와 있고 이 작품은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주로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던 작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7번 방 정도 되는 그런 쪽의 풍경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번 보이는 대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이제 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조각상, 로댕의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파리의 로댕 박물관을 가도 뭐 칼레 시민이라는 지옥의 문이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 가도 똑같은 게 있고 여기 왔더니 또 있어. 카피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본은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석고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고 나머지가 청동본이 7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7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서 제작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진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만들어진 거일수록 더 귀중하다고 하긴 하지만 7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작품들은 이제 그 조각 작품 중에 여러 개 좀 와 있는 거고요.
2번 방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주로 예전 작품들. 그래서 쭉 보시면 주로 성화, 중세시대 작품들이라든지 풍경화라든지. 그런데 성화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여기는 이콘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면은 재미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안 보는 전시관 중에 하나가 중세 미술의 전시관입니다. 거의 우리에게 그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주는 전시관인데 주로 이런 전시관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매너리즘 작품이기 때문에 얘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전시관에 가시면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아까 제가 이 작품 설명드렸고 이 작품도 설명드렸고 두 개 작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작품 한번 보실까요? 플랑드르 작가의 어떠세요? 보시면 굉장히 세밀하고 특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옷에 있는 깃털 하나하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랑드르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방으로 가보실까요? 4번 방으로 가면 이제 이런 작품들이 혹시 이 중에서 뭐 마음에 든다거나 좀 더 보고 싶은 작품이 요거 한번 볼까요? 뷰르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요 분은 우리가 아는 그 굉장히 많은 풍속화를 그렸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좀 형이 그린 작품이고요. 요거 우리가 아는 그 작가는 이 작품도 설명을 해드릴 걸 그랬네요. 요 피터 브루엘이라는 작가가 가장 유명한데요.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속화를 정말 많이 그렸고 뭐 사냥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결혼식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계절별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의 풍속화를 보면은 거의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마니스타 작품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가들은 사실은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봐야 될 작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르누아르 작품 아까 제가 르누아르 작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지만 여기는 이제 배경이 이 야외인 배경의 르누아르 작품이 그 르누아르 작품 거의 똑같죠. 얼굴 통통하고 몸매도 조금 글래머러스하고 아까 그린 작품과 거의 유사한 그 형태까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런 작품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이런 풍으로 그린 그 작품을 보면 옷이나 이런 거에서 어느 나라의 옷 같은 그런 느낌은 혹시 못 받으시나요? 요거는 이제 바로크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빛이 어디서 오나요? 한쪽에만 있나요? 바로크의 특징은 배경을 어둡게 쫙 깔아버립니다. 빛이 오는 방향만 밝혀주는 그런 작품이고 또 이런 작품들을 보시면 어느 시대인지를 조금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빛이 한쪽에서 왔고 굉장히 명암이 뚜렷하다. 뒤가 검다. 이러면 어느 시대? 바로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6번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방으로 가면 아까 신고전주의 작품, 그 다음에 얀스틴의 작품, 그 다음에 프라고나라의 작품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풍경화르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 7번 방부터 우리가 좀 아는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들라크로아, 그 민중을 이끄는 이렇게 프랑스에 깃발 들고 있는 그 작품을 그린 작가가 이런 작품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렸던 작품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방부터는 저희가 다 아시는 작가들 작품일 거예요. 꾸르베.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천사를 보여다. 그러면 내가 천사를 그려주겠다라고 했던 꾸르베의 주제가 어떤가요? 성스러운가요? 아니죠. 그리고 뭐 친구인가요? 보통 르누아르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을 그렸거든요. 근데 꾸르베는 뭐 주제를 보면은 거의 다 그냥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누구의 초상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이것도 역시 꾸르베 작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은 덫에 걸린 이 작품도 좀 유명한데요. 붓질을 해서 이 눈의 질감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전체 배경을 보면 어떤 배경이 이게 쭉 자연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작품 같았으면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나무를 엄청 높게 그려놓고 뭐 한쪽 구석에 여우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상을 굉장히 확대해서 그린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꾸르베의 풍경화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 작품, 이 안에 숨어서 뭔가를 사냥하는 작품을 꾸르베가 그렸고요. 또 이런 작품, 이제 이때를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그 여성에 대한 작품들도 많이 그렸고 굉장히 충격적인 세상의 기원에 관련된 작품들도 그렸습니다. 세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세잔의 작품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역시 각진 것들이 보이고 굉장히 사물을 단순화시켰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삼각형 얼굴이지만 얼굴에서도 부드러움보다는 각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품들 아까도 제가 그 보여드렸던 그 작품 중에 요분 두봉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또 좋아하는 드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드가는 어떤 작가인지 알고 계시죠? 이제 드가가 주로 많이 그렸던 이제 그 작품들은 발레리나를 많이 그려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나? 형태를 도대체 잘 알고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드가의 작품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케치를 만약에 지금 이 작품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발레리나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정말 수십 장의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동으로 만든 조각 작품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결국에 이렇게 모든 걸 생략하고 이렇게 그린 작품들이 바로 드가의 작품. 못 그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글을 사실은 좀 길게 씁니다. 아시죠? 미술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너무 이제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고 모든 걸 다 초월했을 때는 생략이라는 거는 잘 알지 못하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미술이라는 어떤 이런 아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은 게 쌓였으면 여러분들에게 딱 전할 수 있는 거 한 몇 마디로 압축해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지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드가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이 정말 많은 걸 연구하고 나서는 많은 걸 생략하고 어떤 작품으로 보여주는 단순한 어떤 선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드가의 작품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네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마네는 화가들과 교류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가족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아내와 이렇게 아이의 모습들을 많이 그렸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마네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 작품과 그 전 작품을 봤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인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뭐 마네를 굉장히 좋아하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 작품도 좀 애니메이션 같지 않으세요? 딱 보면은,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림 터치나 이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이런, 인상파주의라든지, 그들이 한참 막 이렇게 서양으로 나갔을 때 작가들의 작품에 서 영감을 괜히 많이 받아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질문.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냥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한참 그 뭐 문화적으로 막 경제적으로 부흥일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더니 거의 서양인들과 다름이 없어. 너무 세련됐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복장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던 유럽 사람들보다 더 유럽 사람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유럽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시 되어 있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작품도 보니까 자포니즘이 한참 한 30년 정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우키요-에가 어떻게 외국에 유럽에 전파된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도자.
도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파나도 너무 좋아했는데 또 도자기 작품 같은 게 올 때 신문지 막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키우에가 뭐 그런 용도로 쓰였던 거 이게 뭐가 이렇게 작품이 아니라 막 시장에서 뭐 싸주고 거의 다 그걸로 가니까 이 그림에 충격을 받은 거죠. 우키우의 그 평면성, 그 다음에 어떤 순간 이렇게 한 장면이 파도도 이렇게 딱 멈춰 있잖아요. 순간성, 그 다음에 색감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포니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작품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는데 만의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니메이션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재밌는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작품은 르누아르의 작품인데요. 이제 프랑스에 압류되어 있던 이 작품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올 때 협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협상을 했던 사람이 이 마츠카타 이분이랑 같이 다녔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제 좀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다녔던 그분이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협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한 작품이 두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이 이 작품이고 하나는 고오의 아르레 방이라는 작품을 두 개를 가장 먼저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돌려줬는데 그 아르레 방은 총 3점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산 건데 파리 정부에서 이제 주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작품은 받았어요. 이 작품은 르누아르의 하렘이라는 작품입니다. 르누아르는 한 번도 하렘 쪽에 가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얘기를 듣고 상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그린 그림. 후궁들 막 이렇게 있는 그쪽에 한번 가보지를 않았지만 자기가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르누아르에 대해서 좀 애정하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또 그분이 이제 워낙 언어에 뛰어나서 프랑스어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네랑 또 친하셨다고 그래요. 지베르니 이제 그분이 모네가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제 나폴레옹 1818년산을 사가지고 가지고 미리 취향조사 딱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서로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막 그 수련 대작에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작품 나한테 18점인가를 달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정말 내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협상을 하고 뭐 좀 이렇게 할부 비슷하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굉장히 모네랑 친하게 지냈던 그런 마츠카타 이분의 그런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9번 방으로 갑니다. 야, 홈페이지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서양문화 요 미술관 거는 굳이 막 어디 가서 막 다운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알프레드 시슬리의 작품, 유진 보진의 작품, 그다음 마네의 작품. 자, 마네의 작품은 아까 이제 뭐 마네에 대해서는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살롱전에 가서 아주 수모를 당했던 올리피아라는 작품도 그렇고 풀바디의 점심 식사 이런 것들로 유명을 했지만 이분은 인상파의 아버지로는 불리지만 인상파 작품전에는 단 한 작품도 나가지 않은 그런 작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술사에서 아니면은 뭔가에서 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릴 때는 어떨 때 아버지라고 보통 불리나요? 어떨 때? 그렇죠. 처음 시작한 사람, 뭔가 화두를 딱 던진 사람,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나이도 있었고 부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 화가들을 좀 돌봐주기도 하고 그러셨던 작가입니다. 마네와 모네는 굉장히 헷갈리죠. 모네는 그냥 수련하고 딱 외우는데 마네의 작품들은 좀 인상파하고는 다릅니다. 실내에서 그린 작품들도 많고 굉장히 외곽선들이 좀 뚜렷해지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아까 르누아르도 설명을 이제 해드리다가 말했는데 르누아르도 이태리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변했어요. 가서 라파엘로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무너진 작품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인상파 화가이지만 형태가 가장 살아있는 작품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모네는 이런 그 자연 풍경들을 너무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연도 많이 그렸고요. 진짜 모네의 작품들.
어떻습니까? 이게 인상, 아까 그 르누아르 작품은 얼굴이 굉장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형태, 구상이 아직 남아있지만, 모네, 이게 내 아내와 딸을 좀 뱃놀이하고 있는 걸 그려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좀 안 되겠죠. 인상파 작품은 가까이서 보시나요? 멀리서 보시나요? 멀리서 보면 형태가 보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질감이 느껴지죠. 왜냐면 굉장히 두툼하게 막 발랐기 때문에 옆에서도 보고 막 위에서도 보고 이렇게 뒤따라져서 보는 것처럼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붓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왜 인상파 화가들은 인상파가 생긴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어떤 것들 때문에 인상파가 가능했을까요? 인상파는 보통 그 전까지는 다 밖에서 스케치를 하고 안에서 그렸잖아요. 지금은 그 인상파부터는 달라진 점들이 뭐일까요? 일단 물감의 변화, 그쵸? 물감 어떻게 변화? 템페라에서 오일, 템페라에서 오일로 변한 거는 이제 유화 물감이 발견된 거는 얀반 에이크라는 작가가 있었을 때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참 전의 일이고 물감이 물감이 빨리 안 굳도록 이게 개선이 돼서 밖에서 팔레트 짜놓고 천천히 좀 시간 들여서 그래도 됐다. 핵심 짜놓고에 있습니다. 바로 튜브 물감이 만들어진 거예요. 튜브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화라는 거는 기름을 개서 이렇게 하는 게 유화인데 예전에는 옆에 하인이 붙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돌을 갈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일하고 섞어. 그래가지고 마르기 전에 이제 조금 오일 섞어가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옆에서 누군가 색깔별로 갈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이거를 다 들고 가기는 쉽지 않았지만 튜브 물감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가능했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짜서 쓸 수 있어요. 또한 또 뭐가 있을까요? 캔버스도 예전에는 엄청 큰 거였는데 좀 작은 사이즈의 캔버스도 많아졌다고 그래요. 캔버스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디자인? 뭐 이젤도 뭐 그 이제 캔버스에 이제 그 같은 거. 카메라가 그때 나왔는데 카메라는 그 전에 나왔죠. 피에르메르 때도 이미 카메라가 나와서 이제 카메라라고 하긴 무슨 스코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카메라가 대신했고 카메라가 이제 인상주의 때는 본격적으로 나왔죠. 본격적으로 나와.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철도, 네, 증기기관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파리를 벗어나는 일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 하루 종일 걸어도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기차가 생기면서 근교로 사람들이 무스하게 나가면서 갔다가 그날 그냥 싸들고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외에 나가서 즉석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인상파가 그래서 생겨나. 이때 만에 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그런 류의 아니면 집안에서 그리는 거는 그걸 보고 와서 스케치 대충 해가지고 상상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빛에 민감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계속 보고 집에 얼려놓고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그려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빛 변하는 거 보고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철도의 개발이 굉장히 그런 데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네의 작품들이 쭉 있고 수련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수련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모네 수련은 이제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대작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모네의 작품을 파리 정부에서 한 점도 처음에 구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네가 조금 그런 서운함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랑주리의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질 때 이럴 때 마지막까지 뭐 공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네 작품의 대작의 수련은 어디에 설치되든 이런 조건은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빛이 있고 네. 약간 모네는 네, 맞아요. 벽이 이제 이렇게 타원이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냥 형광불빛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는 불빛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앉아서 감상할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네가 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그리고 한동안 앉아서 조용하게 그냥 그 작품을 관객들이 정말 호수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베르니 가보셨고, 지베르니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장소들이 누구나 가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한가롭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5년 전쯤 파리에 갔을 때는 오르세 미술관 미리 표 안 끊고 당일날 가서 아침 일찍 가서 표 끊고 들어갔다 끝날 때 나왔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지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그 어떤 여행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 갔을 때도, 그 다음에 그 전 2년 전에 갔을 때는 그런 크루즈 이런 것도 그냥 줄 안 서고 바로 탔거든요. 줄이 한 300m? 물론 이제 쭉쭉쭉 막 계속 떠나니까 쭉쭉쭉 타긴 했지만 관광객의 숫자가, 그래서 파리에 가서 미술관에 가기가 이제 예전처럼 쉽지가 않다. 파리만 그럴까요? 파리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메트로폴리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 보면은 미국이 확실히 그냥 들어가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아직 그런 미술관, 특히 파리나 로마 같은 데는 미술관 투어를 오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모네 연작 시리즈 중에 모네가 그린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요 작품은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계속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강 건너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가 개발이 된 거예요. 나무를 다 베려고 하니까 모네가 자기가 지금 연장을 막 그리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베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사정하고 돈을 줬대나? 근데 어쨌든 사정하고 해가지고 좀 지연시키고 계속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네는 항상 빛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별로 그 다음에 시간별로 다 그렸기 때문에 연작을 보는 또 그런 재미가 있고, 이 연작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루앙 대성당도 그렇고 밀집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네 작품, 르누아르의 작품,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10번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방에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어가지고 그냥 이런 작품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12번은 이제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아는 작가들. 이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작품. 고우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우 작품이 있을까요? 아직 못 봐가지고 근데 특별전만 보러 다녔나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은 1889년에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사망 1890년에 하셨어요. 그 한 해 전에, 그러면 한 해 전이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의문이 들었냐면, 보통 이제 제가 그동안 그 작품을 꽤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은 지금 처음 본 작품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은 심리적인,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1889년 작품인데 굉장히 평온해 보여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90년도에 돌아가셨고, 그때 그 임영 박사님이랑 같이 그 특별전 갔을 때도 우리가 그 당시 좀 이게 한 1, 2년 전쯤 작품들 많이 봤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좀 평화로워 보이네요. 너무 평화로워서 고급스럽지 않은.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래서 다시 한번 연도를 제가 착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Who Killed Vincent van Gogh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저는 거기에 뭔가 뭐 다른 뭔가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설이 한 10개, 한 3, 4개 좀 나와요. 그 동네에 약간 불량한 청소년 애들이 지나가다가 쐈을 것이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뭐 자살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추측들인데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죽기 직전에 그렸던 그 까마귀 나는 밀밭 막 이런 것들을 죽음을 암시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nobody knows인 것 같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시기가 이제 언제냐면 귀를 자르고 나서 이제 네 스스로 이제 나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병원 안에서 바라본 어떤 올리브 나무들이 막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 굉장히 많이 그렸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외출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외출 시간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 풀밭 같은 데 걸으면서 뭐 그린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정물보다는 조금 이제 그런 풍경들 많이 그렸던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좀 장미만 그린 작품은 좀 처음 봐가지고 저도 약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고갱의 작품인데 고갱의 작품은 인상파이긴 하지만 후반에 가서는 이제 고갱 작품도 조금 다른 사조를 많이 띠게 됐죠. 그래서 이 작품들도 보면은 일단 다른
다른 그런 인상파들하고는 다르게 좀 경계선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한 작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화풍을 찾기 위해서 타이티로 떠나고 타이티에 갔더니 자기는 좀 원시적인 걸 찾아서 갔는데 옷을 다 프랑스식으로 입고 있더래요. 원피스 원주민들이. 그래서 여기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안쪽으로 그 원시인들을 그래서 그 어린 여자랑 같이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작품을 정말 이런 선술집 같은 데다 하나 줄 테니까 나 먹을 거 조금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 고갱의 인생을 모티브로 해서 쓴 게 달과 육펜스잖아요. 물론 달과 육펜스가 진짜 다는 똑같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그의 삶과 닮아 있어서 보시면 조금 안타깝고 죽을 때도 거의 혼자 외롭게 젊게 살았던 그 여인한테도 버림받고 그렇게 살았던 작가입니다. 이제 고갱의 작품들도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런 뭐라 그러지? 테두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갱 작품들 여러 점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작품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다 낯선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점이 그려진 연작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고갱 작품들 중에 이런 작품도 있었구나. 물론 딱 보면 고갱 작품이다 아니면 알 수 있는 작품들도 있지만 이런 작품은 그렇게 많은 작품을 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네. 아까 고호의 이런 장미처럼 그런 작품들도 많았어요. 자, 폴 시작의 작품. 여기도 폴 시작의 작품들이 굉장히 이건 유명한 작품이죠. 유명한 작품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감들을 우리 망막에서 섞는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잔의 작품이라든지 다음에 또 어떤 작품들을 아까 피사로 작품도 봤는데 이렇게 멀리 풍경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또 많은 작가들이 존경했던 이런 작가 중에 밀레의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밀레는 정말 문과적이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렸는데 그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왜 그렇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을까요?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대. 나는 도대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전업 작가들은 자기의 아이템과 테마를 찾는 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다가 밀레는 뭘 그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걸 그려보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모델을 쓸 필요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풍경을 그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그래서 인기는 거의 없었대요. 농민을 그린 그런 작품을 당대에서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만약에 컬렉션을 한다면 농민을 그려놓은 작품보다는 뭔가 좀 화사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딱 그런 작품을 그렸었는데 농민들이 막 일하고 있는 것도 그게 인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제 인기를 얻은 것은 나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인상파 화가들 당대에는 정말 삶의 질이 당대에 높았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돈을 물려주시는 세자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많은 재산을 좀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화가들은 거의 그렇게 작품을 팔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들은 바로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인상파 작가들과 인상파 작품들을 다 건너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패기 구게나이. 그래서 그분이 남성 편력도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단 하나는 예술가들과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고 그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패기 구게나임의 덕분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그 어떤 예술의 부흥 이라는 거가 생기고 문화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넘어갔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이 뭔가 유럽을 너무 숭배하다 보니 어딜 가도 유럽 작품들만 있으니 안 되겠다. 우리가 세계 강국인데 미국다운 작품이 없구나.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마크 로스코나 잭슨 펄락 같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그런 작가들이고 전 세계적인 유럽에 없고 미국에만 있는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누굴 것인가? 찾다가 나온 게 잭슨 폴락과 마크 로스코의 작품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작년에 도쿄도 미술관에서 한
나는 인상파 전시회를 갔을 때 네. 우리 팀원들이 다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네. 그 유럽의 인상파로 유명한 사람들 사이사이에 일본 인상파를 한 명씩 막 끼워 넣어서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너무 의도가 보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이잖아.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좀 식상하다. 인상파 작품들이. 맞습니다. 이제 현대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현실주의, 추상주의가 딱 가면서 이제 재현이라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놓고 그대로 그린 거나 풍경을 놓고 그린 그런 작품들은 사실 현대에서는 크게 사진이 오히려 제일 잘 하는 거고, AI한테 그려달라고 해서 다 그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현대미술이냐, 어떤 게 좋은 작품이냐, 우리의 의식을 깨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고, 어떤 철학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마크 로스코 같은 작가의 작품을 보면 정말 색깔만 딱 칠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가서 오열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가서. 그리고 잭슨 폴락 같은 경우도 막 물감을 뿌린 것 같은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뒷상 같은 경우에는 변기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요 작품이라고, 제목이 샘이에요, 샘, 파운틴.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인 현대미술이 시작됐다고 보통 말씀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의식을, 책은 도끼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도끼처럼 깨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요즘에는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 아트. TV를 막 세워놨는데 그게 아트가 되고, 막 돌멩이 막 이따만한 거 갖다 놓고 이걸 끄는, 지금은 그것만 아트가 아니고, 내가 연주를 한다고 해놓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10분 동안 연주를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막, 그러고 10분 있다 딱 퇴장해요. 그게 하나의 아트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트의 개념조차도 무너져 있고, 그 아트의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해져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도 아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관념이 깨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벽에만 걸 수 있는 게 아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왜 더 변화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상- 변화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 계속 변화했어요.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들이 이제 여기에도 있네요. 잘 안 보이는. 여기 자체에도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도 있고, 피카소 작품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카소의 옛날 작품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잘 그려진 구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어렸을 때 이 아버지도 그림을 그리셨는데 아버지를 능가하는 뭐 7살인가 8살 때 그렸던 작품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다작을 했고 여인이 바뀔 때마다 또 그 다음에 사조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너무나 많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줬고 그래서 피카소는 정말 아까 세잔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피카소는 그러면서 피카소가 한 말이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세잔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잔의 어떤 그런 뭐 그림을 훔친 게 아니라 관점,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을 훔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지금 세잔의 아니 피카소의 작품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점점 알 수 없는 이렇게 다 선과 면으로만 해놓던 그것들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가득 차면 그 다음부터 덜어내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렇게 그 제목이 뭐죠? 여인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반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작품 이런 작품들 보면 굉장히 단순화되고 면 분할도 적어지고 딱 봐도 여자의 상이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게 후반기에 가서는 조금 더 넓어지고 단순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무슨 기타 치는 누군가 막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 보면 면을 다 쪼개가지고 기타 잘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근데 좀 난해하고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고 나면 비워지는구나 라는 거를 미술 작가들 작품들을 봐도 그런 변화 안에서 좀 생략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뭘 배워야 할 것인지. 집에 뭔가 가득 차면 미니멀리즘 하고 싶잖아요. 막 가구고 뭐 다 어떻게 처분하고 정말 심플하게 살고 싶다. 작가들도 약간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잭슨 폴록의 작품도 있습니다. 자, 잭슨 폴록은 뭐 거의 너무나 대작들도 많고
보고 있으면 압도당하는, 크기에 압도당하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우연으로만 만들어진 작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대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우연은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다 고개 그거 같지만 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품 넘버로, 왜냐하면 제목을 붙인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상 1, 2, 3 이렇게 나간다든지 넘버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 현대미술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현대미술은 보고 나한테 어떤 감정이 드는지 내 감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이건 무슨 뜻이야? 그건 나도 그리겠어가 뒷상의 변기를 보고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그거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에 그거를 그렇게 했고 뒷상은 뭐라고 그랬냐면 현대예술은 내가 어떠한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부터 이게 예술작품이야 라고 말을 하면 이건 예술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본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이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씨알도 안 먹히죠. 그 전 사전 작업, 백그라운드, 그동안 노력한 거, 철학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현대 아트계에서는 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어떠세요?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뭘 그려야 되겠다 이런 걸 찾으시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선생님은 이제 사람 얼굴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작품 같은 경우. 어쨌든 현대미술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아까 우리 공부했던 미로의 작품이 하나 더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 가서 보시면 그냥 여기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아, 이런 작품들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다 대부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정원에 가서 이제 그 로댕의 작품들 보시고 그러면 서양미술관은 끝날 것 같습니다.